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즐거운 얘기하면서 저희가 한동안 잠깐 추억 여행을 좀 떠나기도 했는데 2782님 스톰 닉스 제가 딱 그 세대입니다. 시골의 평범한 여고생인 제가 키가 좀 크다는 자신감에 신청서 냈는데 모델 접수해서 결과는 좋지 않으셨군요. 자, 저도 장롱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아이템 다 있는데 이젠 그 몸이 아니라 하나도 안 맞습니다. 승리한다님 르프 코롱 월드컵 다시 나오면 좋겠다 하셨어요. 그래요. 뭐 니코보코 얘기하신 분 계시고 뭐 굉장히 많으신데 9459님 한때 에미넴 음악 들으면서 CDP로 복장은 3-4 룰라의 체리나 씨처럼 타이트한 티셔츠에 통 큰 바지 입고 아랫단은 막 워커에 앞정 꽂아가지고 고정하고 벨트 길이도 무릎 아래 길게 혹시 앞머리에 더듬이까지 내리셨던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길 바래요. 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진지한 얘기할 건데 사설이 길었네요. 오늘 주택시장에서 사실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런 말씀은 계속 드렸는데 전세 가격도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값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일 텐데 매매 가격보다도 비싼 깡통 전세가 특히 빌라를 중심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말씀 몇 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보니까 깡통 전세였더라. 이게 돌려받기 어려웠더라. 이런 임차인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오늘은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사내변호사회라는 모임이 있군요. 이 어떤 모임입니까? 예, 사내 변호사라는 거는 이제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사내라고 돼 있는데 공공단체나 조직 같은 데 소속된 변호사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네. 대략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지금 있다고 이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전체 한국 변호사 숫자가 지금 3만 명 조금 넘기 때문에 사실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준법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ESG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러는 모임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에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들 포함해서 법률구조공단도 있겠고요. 네. 이런 분들에게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 깡통 전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일단 깡통 전세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세가보다 매매가를 웃돌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깡통 전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깡통 전세라는 말이 법률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왜 깡통 전세냐고 하면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될 때 집을 팔아도 이제 전세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깡통 전세다라고 부르고 문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말 자체로는 넘어야 되지만 일단 전세가율이 높아져서 한 예를 들어서 매매가율이 한 80%를 넘는다 이러면은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는 나중에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집주인이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그거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빌라에 들어가실 때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요즘 조심하셔야 될 텐데 만에 하나 내가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걸 피해가지 못했다. 피해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나 다른 데 이사 가기로 했는데 전세금을 빼주질 않는다.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일단 법률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피해를 봤다고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지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제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이거를 형사로 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려면 이제 사기죄 구성 요건이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이 사기죄라는 게 뭐냐면은 기망 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 상대방을 허위의 사실로 속인다는 뜻입니다. 쉽게 원래 얘기하면. 안 주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 깡통 전세를 만들어 가지고 안 줄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라고 하면 이런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깡통 전세를 만들었다. 아니면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 어쨌든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인이 소송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피해 구제 과정도 참 지난하고요. 네. 손해를 보게끔 만든 요 상황에 사실은 우리가 중간에 한 사람을 끼우잖아요. 네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하고 세입자를 연결해 주는데 부동산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결국은 부동산한테 책임을 물는다는 거는 집주인은 당연히 책임을 진다는 상황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주인한테 아무 책임이 없는데 중개사한테만 책임이 그럴 있는 리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사실은 거의 네. 드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집주인이 뭐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가지고는 애초에 처음부터 부풀려서 깡통주택을 양산할 생각으로 내 집의 시세가 예컨대 한 3억밖에 안 되는데 전세 시세를 3억 5천을 간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집을 분양한 한두 채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채를 분양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다세대 주택이면은 안에 한 10가구 이상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랑 같이 짜서 이런 일을 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부담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어찌 되었든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전제가 돼야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깡통 전세로 법의 도움을 받아서 사기죄를 입증한다. 일단 증거가 있어야겠네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깡통 전세가 됐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처음부터 날 속여가지고 이게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회수 못하는 상황을 일부러 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을 결국은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분이 한두 채를 그런 게 아니라 동네에서 약간 기획부동산처럼 이렇게 뭐 10채, 20채. 여러 채를 네. 10채, 20채까지는 아니겠지만 몇 채를 지어가지고는 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네. 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렇다고 해서 처벌이 됐는다기보다는 이제 처벌의 정황이 되는 거죠. 이런 왜냐하면 고의가 있었다라는 거를 사람의 머리를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정황상 이렇다면 이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추단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좀 더 이제 나가는 경우에는 좀 더 심한 경우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예컨대 한 전세 한 집인데 전세를 두 집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일전에 그건 뭐 이중양도 누가 봐도.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문제가 있는 케이스들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은 발을 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획부동산을 양산한 다음에 이 제3자한테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경매에 넘겨버리는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이 그냥 처분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새로운 집주인은 그냥 경매 대금 내면은 자기 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기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추적을 하셔서 이제 증거 수집하는 게 필요한데 요새 이제 증거 수집 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사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입니다. 녹음 문자 메시지 그리고 주고받은 어떤 뭐 네네. 혹시라도 네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캡처해 두시면 되는데 이 상황까지 안 가면 제일 좋죠. 근데 형사처벌 좋은데요. 이거는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원하는 거는 내 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민사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는 거 요거는 가능합니까? 이 형사로 특히 처벌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오는 이런 상황을 사실은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소송에서 이긴다고 나한테 돈이 생기는 건 아니고 결국은 상대방한테 돈이 있어야지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깡통주택을 고의로 만들기까지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자기 이름으로 재산 같은 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송에서는 이겨도 얻는 게 없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가지고 깡통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계약을 신중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뭐 권리관계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하시겠지만 깡통주택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시세 대비 높은 전세가로 계약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굉장히 전세 구하기가 힘들고 거주는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뭐 급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주변 시세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선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럴 거를 조금 참으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일단 근저당권 설정 전에 전입 신고하시는 거, 확정일자 네네네. 받는 거, 요게 네네. 101이라는 것부터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